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망으로만 살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달라집니까? 아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챗GPT니 제미나이 이런 거는 알지도, 생성형 AI가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럴 때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나를 새로운 곳에 적응하게끔 적응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참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런 말씀드립니다.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도 상대방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하면 안 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되고. 특별히 단점, 흠내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족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특별히 이건 아무리 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라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좀 먹었나요? 뭐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도 계시지만 물론 1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시겠지만 30, 40, 50 나이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60, 70, 80 더 많이 먹은 거예요. 80, 90 말할 수 없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아무리 이 나랑 절친이고 뭐 슈퍼 친구고 삽친구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결국 나랑 사회적 관계입니다. 네. 나도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있는 게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상대방이 나를 다 이해해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가 키가 작아. 야, 넌 땅꼬 맞았니? 야, 넌 땅꼬 맞았니? 넌 땅꼬 맞았니? 넌 땅꼬 맞았니? 이거 3번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혹은 그 가족이 있는데 야, 넌 땅꼬 맞았네 그러면 완전 싸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 친구가 가장 기분이 좋아서 자기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컴플렉스와 같은 단점에 관련된 이야기는 가능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꺼내지 마라.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친구를 살아가면서 여러 뭐 일이 있지만 인간관계는 다 똑같아요. 1대1이에요. 네가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사야 돼요. 그렇죠. 쪼잔하면 안 돼요. 친구는. 퍼주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똑같이 사고 싶지만 밥을 못 살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나한테 파스타를 사. 그것도 벌써 이게 4번째, 5번째야. 그러면 그 친구는 생각해요. 야, 제가 파스타는 나한테 못 사더라도 그래도 야, 껌 하나라도 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쫄면 한 그릇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건 없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친구가 밥을 기꺼이 마음으로 사는데 여유 있는 친구라고 해서 돈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한테는 돈이 쉽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럼요. 사랑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연인끼리는 사랑이 있는 거고요. 친구끼리는 우정이 있는 거고요. 오래 산 부부들은 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관계들은 다 사회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상호 간에 주거니 받거니 이런 교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교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으로도 누군가 밥을 사면 나도 이런 교환에 반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못 주겠어. 그건 네 생각이고 부끄러우면 어때요? 나는 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꽃을 뭐 예를 들어서 생일에 트럭으로 해줬어.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나는 꽃 한 송이라도 그 친구는 알아요.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사는 걸 어렵지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Show your soul. 영혼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교환적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고 이 친구가 이런 거 먹을까 싶지만 그 마음을 본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질투 얘기 좀 주셨는데 질투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상대방이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자랑하시는 분들 뭐 자식 자랑, 뭐 자기 커리어 자랑, 뭐 연봉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거 많은데 자랑을 나이 먹으면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투는 그냥 확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자랑도 입을 틀어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랑도 가지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하는 건 자랑이고 남이 하는 건 자랑질.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랑도 가지가지.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자랑, 어떤 사람은 돈 자랑,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성취 자랑.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눈치예요. 이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뻗는 거죠. 자식들이 힘들어 죽겠는 집이 있는데 자식 자랑 막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너무 돈이 힘든데 돈 자랑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눈치 있는 사람들은 보면 눈치를 조금 더 의미 있는 말로 만들면 덕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입으로 올라오는 그 다른 사람들 막 자랑하는데 막 자랑할 게 없고 막 그럼 막 짜증나고 그 모임 가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은 스스로가 알아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중에 나이 든 사람들 조금 더 이제 중년 넘어가면서 제일 아픈 게 자식 자랑이에요. 돈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자식 자랑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 다 커서 이제 벌써 대학 갈 때부터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누구는 뭐 스카이 가고 뭐 누구는 뭐 인서울 하고 누구는 뭐 아웃 오브 서울 하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대학에 애들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움츠리게 돼요. 네 애들은 이번에 대학 어떻게 됐니? 수능 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수능 봐 그럼 다 같이 막 기도도 하고 막 애한테 막 수능 고기 사줘. 그렇죠. 근데 일단 딱 대학을 가고 나면 약간 좀 좋은 대학에 간 집안들은 약간 우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있죠. 우쭐하고 그렇게 또 대학을 잘 간 애들이 또 취업도 또 잘해요. 그럼 어떻게? 뭐 나 삼성 갔어, 현대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삼성 가서 현대 나온 다음에 김작가 TV에도 나왔어, 뭐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는 뭐 하냐? 지금 중소기업 아직 취업도 안 돼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식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 모임도 나가기 싫죠. 그런데 이게 그 단순히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친구에겐 그 자식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치. 이걸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짓누르는 그 상처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 이 친구는 친구로서 1차 상처받고 그다음에 이 모임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해쳐지는, 그래서 관계의 파쇄라고 하는, 소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런 마음부터 실제 이탈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식 자랑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굳이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 자랑이죠. 돈 자랑. 얼마나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돈 자랑 하실 분들, 자식 자랑 하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10,000원씩 내고 해라. 자식이 크고 더 잘 됐으면 50,000원씩 내고 하셔야 돼요. 그날 밥은 본인이 다 산다 작정하고 그렇게 자랑하시려면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화의 소재가 없어서예요. 대화의 소재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친구들, 나이 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날 때는 그 책 있잖아요. 책 중에서도 1장 반짜리나 2장짜리 정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이렇게 벌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는 이런 친구 모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자랑질, 특별히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200배 낫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돈 자랑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자랑은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어가면 돈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확장이 됐다가 이렇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 오그라드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게, 노후 준비가 잘 된 분, 그래서 나는 연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 받아, 600만 원 받아,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낼 때마다 자기 커피 척척척 사고 스테이크도 척척척 썰러 가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안 들었는데 자식들까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집들은 한번 만날 때 커피값이 없어서 여길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돈이 자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기준을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기준? 예, 저는 현금 50억 이상 있는 분들만 돈 자랑하세요. 왜 자랑해도 되는 거죠? 5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우리 모임에 안 오니까. 우리 모임에 안 와요. 평범한 우리들 모임에 안 와요. 어차피 그들 라운드에서는 다 돈이 많으니까 자랑해야 된다는 거. 자기네들끼리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벌거벗고서 뭘 하겠죠. 근데 우리는 5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그냥 50억 이상 있는 분들은 돈 자랑 하시고요. 근데 보면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 자랑 안 해요. 기업들도 많이 가고 회장님들 많이 뵈니까 저는 그분들 중에 저한테 돈 자랑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돈 자랑은 돈 없는 분들의 허황된 손짓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돈 자랑한 친구가 혹시 있거든. 손자랑 이러지 마시고요. 야, 너 돈 많아 좋겠다. 야, 밥 사. 야, 차 사. 너 오늘 2차, 3차까지 렛츠고! 이렇게 가시면 다음에 절대 돈 자랑 못 할 겁니다. 그 자랑질을 사실 대부분 많이 하는 게 SNS,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잖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 중년이신 분도 SNS 많이 하는데, 혹시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도 있나요? 조심해야 될 유형이라기보다 일단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 SNS 들어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하고 굉장히 다른 인물이 앉아 있을 겁니다. 싹 다 앱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저희 남편이 누구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앱으로 네. 보시고 실제 강연 현장에서 보신 다음에 네. 어머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다른 분인지 몰랐다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SNS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내가 걸러내고 잘라내고 가장 정수에 해당되는 것들 보여줄 만한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질 할 만한 것들만 아주 선별적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체에 저는 한 40%밖에 못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타 그 사진 같은 거 앱 써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몇 프로 있나요? 전 40%라고 봅니다. 나머지 60%는 다 페이크예요. 가짜거든요. 물론 다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거나 과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불행의 순간들을 다 제외하고 행복의 순간들만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전적인 사실이지만 또다시 말하자면 전적인 사실만은 아니다. 라는 거 먼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랑 예를 들어서 빼친이야. 아니면 뭐 별그램에 나랑 친구야. 이런 팔로우를 해서 서로 간에 뭐 마팔 막 했어요. 딱 가서 보면 그 친구가 사실 이렇게 뭔가를 막 하는데 그 친구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는 글들이 있어요. 가끔씩.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흠집을 내면서 이 사람이 빛나게끔 하는 요런 유형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저는 바로 팔로우를 끊어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없어요. 그리고 뭐 굳이 내가 그런 사람 글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 얼굴이에요. 이거 뭐냐? 뭐 어떤 분은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굳이 뭐 남까지.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올려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는 분은 저도 올려요. 네. 근데 아닌 분들은 저는 별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스티커 다 붙여서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우리가 SNS에서 끊어내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SNS는 나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다 보면 그것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올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봐서 마음에 안 들면 SNS는 그냥 제끼셔도 괜찮아요. 저는 SNS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망하는 게 내 SNS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SNS를 보면 내 욕망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적인 그 컨텐츠를 많이 담고 있는 SNS 팔로우를 내가 많이 하고 있다면 나는 지식에 관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명인들이 많다. 그럼 나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쇼핑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분은 내가 이걸 직접 사지 못하더라도 대리만족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건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내 SNS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피드에 거거든요. 딱 뜨잖아요. 관심사 위주 알고리즘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SNS는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혹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욕하거나 이런 컨텐츠는 무조건 제거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적게 돼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그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조명하거나 함부로 글을 올려서 잊혀질 권리마저 없게끔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한 부류가 된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팔로워들이 나를 유유상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데서는 내가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이제 한 40대, 50대부터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왜냐면 자기랑 또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생기고 고집도 생기다 보니 결이 아닌 사람도 이제 만나면 피곤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년이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이제 고민인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줄어드는 만큼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나요? 그래도 좀 본인이 피곤하긴 하더라도 조금씩은 넓히는 노력을 해 가야 되나요? 저는 넓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망으로만 살잖아요. 네.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달라집니까? 아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챗GPT니 제미나이 이런 거는 알지도 생성형 AI가 뭐예요? 또 요새는 보니까 뭐 AI가 보니까 막 그림도 그리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디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럴 때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나를 새로운 곳에 적응하게끔 적응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참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런 말씀드립니다.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시라고.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무슨 대학에 들어가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요새는 스터디 모임도 되게 많고요.
또 요새 뭐 좀 복지관 같은 데 가셔도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고요. 또 요새는 사이버대나 방통대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관심사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해치는 공부는 거의 없어요. 나를 알아가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 능력에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그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나의 지향점이나 이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 두 번째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세계 우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여러 경험치에 대한 인지를 아주 확산적으로 넓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다른 정보와 만나면서 우리는 확산적 사고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인지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학습 공간에도 사람이 다채롭지만 거기에 가면 비슷한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랑 지향점도 비슷해. 근데 인격적인 매력도 있어. 이런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세계 속에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때의 두려움과 동일하게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학습 세계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그나마 1차 필터링이 된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새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다면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면 좋겠다. 또 최근에 어떤 분들이 동아리 같은 거, 동산 동아리 같은 거, 또 런닝 동아리 이런 거 하면 어떻게 가세요. 다 가시는데 여기 가셔서도 이렇게 보면 내 스스로가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렇고 이 사람은 조금 좀 괜찮고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머릿속에 인간관계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 혹은 뭐 냉정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딱 보잖아요. 딱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아니고 싶다라는 게 딱 나와요. 견적이 뜨죠. 견적이 딱 뜨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점에서 10점이 있어. 최고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10점이고 매력 빵점인 사람이 뭐 1점이라고 쳐보세요. 살아있으면 1점이에요. 빵점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김 작가님을 딱 봤을 때 이분이 나보다 나이도 젊고 한데 질문의 방식이 이렇게 노인네처럼 이렇게 능숙능숙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약간 좀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 스타일이야. 그럼 어떻게 8점. 보통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장단점 고려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함께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나한테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점수로 말하지 않더라도 대차대조표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굳이 격을 너무 둘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친구들 중에는 좀 잘난 친구도 있고 못난 친구도 있고 빨간 친구도 있고 파란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걸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저런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건 실제 그 안에서도 필터링이 한번 되고 거기 안에서도 인격적 매력과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걸러져요. 사람은 다 자기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사람의 결과물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 친구 탓할 거 없어요. 그게 납니다. 친구들의 평균값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가해 보시고 그 평균값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거기 한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잠깐은 볼 수 있는데 계속 보는 관계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 맞아들이는 것도 나고 끊어내는 것도 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론 그 친구가 날 밀어내서 안 만나거나 세월에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멀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보면 벌써 그 친구가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그 친구의 호출에 나가든지 내가 그 친구를 불렀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안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까이인데도 안 만나는 건 그가 나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평균값이 나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평균값 괜찮은데요. 방송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인간관계 마지막 요약한 질문으로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 잘 유지하는 방법, 미트라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미트가? 우리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미트, 만나다라는 영어인데 MEET 줄임말입니다. 첫 번째, M이라고 한다면 식사를 함께 같이 해야 돼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생존을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그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한다는 건 친구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다. 동시에 내가 그 친구들을 할 수 있는 내 시간과 공간을 이 생존이라는 것과 함께 묶어서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돈 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그리고 돈거래를 하실 거면 이 친구한테 돈을 뭐 뜯겨도 된다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시는데 근데 일단 돈거래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불편해지더라고요. 맞아, 불편해. 요청할 때부터 불편하고 갚을 때도 왠지 내가 이거 받은 다음에 얘한테 밥을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생기잖아요.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감입니다. empathy. 예, 엠퍼시라고 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마음을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공감일 수도 있지만 공감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역지사지 얘기하잖아요. 역지사지. 너는 역시 나를 사지로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네. 입장을 왜 바꿔놓느냐?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건 너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들어가 봐야 비로소 너를 둘러싼 환경까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네. 우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 감정적 공간이 바로 공감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T, 트로피입니다. 그 친구가 나의 트로피가 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친구의 트로피가 되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그 친구에게 내가 약간 영광이 되고 약간 빛이 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얘 친구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 혹은 그럴 만한 상황 혹은 그럴 만한 삶이 되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최고의 트로피는 그 친구에 대해서 너 진짜 잘했어. 너 정말 멋진 친구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장 우리 시공간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서 네가 나의 삶의 트로피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우정이라고 하는 또 친구라고 하는 영역에서 멋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에게 트로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트로피 같은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중년의 삶,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년이신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중년을 살고 계신다면 그냥 재밌게 사세요. 즐겁게 사시고요. 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는 거 그게 중년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누구 눈치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하기보다 지금은 이제 나만의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꼭 정해서 나만의 기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한 투자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난 어떤 게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에 대한 이기적 공간을 하나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거 해도 아주 이상한 거 안 할 나이거든요. 또 웬만한 거 해도 큰 욕은 먹지 않고 이미 먹을 욕은 이번 생에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 삶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기쁨을 향유할 때 저는 우리가 출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춰라. 오늘 만난 교수는 이효성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